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추가적으로 몇 분 더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와,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브렉시트 관련된 뉴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금은동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이번 달 이제 중순부터 미국 기업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주식시장의 하락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요샌 주식이 빠지면 암호화폐도 같이 빠지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주식시장하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일단 저도 이제 뭐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식시장이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눌러주는 상태에선 오히려 주식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약간 반대로 움직임을 보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CJ님이 여기다 의견을 써주셨는데, 연구 논문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F 주식시장으로 놓고 돌린 CAPM의 베타 지수가 0에 가깝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거는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에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이용한 결과이고, 아마도 이제 데일리 데이터를 돌렸을 테니 최근 6개월 자료를 포함시키거나 타임 주기를 4시간으로 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따진 이런 데이터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12월 중순부터 움직였던 그 움직임이 약간 이제 다우지수랑 암호화폐랑 약간 반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언제간이님이 써주셨는데요. 언제간이님이, 예, 보통 이제 퇴근 시간에 많이 들으신대요. 언제 매도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100배, 200배 갔을 때는 이미 그만큼 정부 발행 화폐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암호화폐들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굳이 매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로 생활하는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김동준님은 뭐라고 써주셨냐면, 전 제가 가지고 싶은 실물, 그러니까 부동산, 차 등이 가격이 많이 하락할 때의 일부를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침체 상황이 오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차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판매가 부진할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아마 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S커브 곡선에서 지금 이제 성장 단계 초입부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 굳이 매도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은 성숙기로 완전히 접어들었을 때를 아마 저는 이제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전에도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갔다가 3천 달러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이런 식의 하락이 앞으로도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에 한두 번이라도 더 나와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고평가 영역에 다다랐을 때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리플이라든가 리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사토시 비트 마켓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죠. 비트코인 전체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로그가 적용된 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이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에 접어들면,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이 채널 상단부에 가까워지면 비트코인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만약에 알트코인은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느냐? 알트코인은 BTC 마켓에서 해당 알트코인들이 고점에, BTC 마켓에서 고점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한다. 분할로 현금으로 이제 매도를 한다. 일정 부분 비트로 바꿔주고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매도를 하면 이제 그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을 이제 BTC 마켓에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토니팡님이 써주셨는데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데요. 테슬라 자동차 공장을 상하이에 짓는다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저 또한 앞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다는데, 미국은 셰일가스로 인해 원유가 넘치고 원유 수입 국가에서 원유 수출 국가로 변하고 있고, 중국에도 원유를 생산할 수 있으나 전체 중국이 쓰기에는 그 양은 너무 미미하지요. 미국의 최대 적대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이란 중 원유 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면요, 러시아, 이란은 흥할 것이고,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공급을 과잉으로 하면 가격은 내려가고 중국은 좀 좋아지겠죠. 여유가 있겠죠. 뭐 흥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란, 러시아는 힘들겠죠. 앞으로 이제 고유가 시대가 올 텐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원유 차트를 잠깐 보면요, 제가 WTI 원유 선물을 지금 잠시만요.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일단 머스크가 그 발언을 들어보면 상하이에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짓는, 이거는 그 미국과는 관계없는 무슨 얘기냐면 이 중화권 시장, 그 중국 시장을 노려서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그러면 중국 시장만을 위한 공장으로 중국에다 지금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 무역 전쟁을 여기서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중국에다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딴 데 줘야 됩니다. 인도라든가 지금 뭐 삼성처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지속해서 벌려 나간다고 하면,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고 다시 중국으로 차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할 때 그 중국 내 관세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금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유 가격에 대한 생각도 저랑 이제 지금 토니팡님하고 이제 동일한데, 뭐냐면 일단 이란하고 러시아는 한번 밟아놨어요. 속된 말로 한번 그 미국이 그 환율을 이용해서 한번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섣불리 뭘 하지 못해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이렇게 얘네들은 한번 잡아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을 잡으려면 결과적으로 원유 포지션을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유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원유 가격을. 그래서 일단 지금 원유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돌려 세웠어요. 추세적으로는 돌려 세워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원유 가격은 오히려 이제 상승 쪽으로 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차트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중국이 침체 상황이 오고 원유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실제 이제 달러 가격도 위안화 대비해서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제 중국 돈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이런 원유값이 이제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그 전기차를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전기차를 선호하게 되고, 전기차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텐데,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때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때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중간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또 세금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그 자동차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지금 해결해 놓는 거다.
쭉 돌이켜보면 진짜 미국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지금 전략을 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중국을 대상으로. 일단 지금 이게 원유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작년 10월 달부터 2018년도 10월 달부터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예, 2018년 말까지 10월 달부터 말까지 77달러에서 지금 42달러까지 빠지고요. 바닥을 찍고 지금 턴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 놓은 상황입니다. 돌파해 놓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이어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약간 뭐 역회된 숄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왼쪽 팔이고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이나 러시아는 좀 더 이제 살만해지겠죠. 살만해지겠지만 일단 환율이 얘네가 간당간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그 원유에 대한 가격 결정권은 이미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져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원유 가격을 지금처럼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시켜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몰아붙였을 때 중국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어떤 소비량이 이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세금적인 부분 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 결국 테슬라에 있는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 원활히 공급시키기 위해서 저는 중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삼성이라든가 아이폰 같은 경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금 중국에서 빼서 뭐 인도로 옮기거나 뭐 베트남 이런 식으로 제3국으로 이제 이전을 시키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그러냐? 핸드폰은 삼성 같은 경우는 한때는 1위였어요 중국 시장에서. 근데 지금 중국 그 스마트폰 그 업체들이 1위부터 5위까지 싹 잡고 있습니다. 애플도 뭐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야 이렇게 될거 니들끼리 그냥 박터지게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을 이제 오히려 제 다른 시장 인도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삼성이라든가 애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DSLIL 님이 써주셨는데 리플과 스위프트가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독점자 입장으로 도전자와 엮일 건수가 있어도 회피하고 무시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엮이고 토론하고 하는 스위프트 움직임을 보니 스위프트랑 리플은 같은 몸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경우 이제 리플 시총을 생각하면 수익성은 다른 코인보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 좀 뭐 덜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투자 비중은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분산으로 리플을 장기로 보유해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와이스 레이팅스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 비트코인 시총을 뛰어넘는 그 알트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DSLIL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리플이 시총이 2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은 3위로 밀려났죠. 이제 여기서 상승 여력이 좀 크지 않지 않냐, 적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상승률만 봐도 3배에서 4배라는 거죠. 3배에서 4배고 거기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의 성장률까지 같이 더해진다고 하면 리플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알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뭐 뒤처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리플 임직원 중에 스위프트에서 보드 멤버로 있다가 넘어오신 분도 있고요. 리플이 IMF나 연준에서 일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게다가 월드뱅크 유엔까지 리플이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네요. 보시면 뭐 IMF 그리고 그 세계은행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그 금융세력이 갖고 있는 그런 금융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리플이 사실은 스위프트의 비공식 자회사일지도 모르겠군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결국에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뭐 월드뱅크 아까 얘기하셨던 거 월드뱅크 그리고 유엔에 뭐 IMF 이런 애들이 다 그 페드의 그 세력들의 하수인
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뭐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리플까지 거기에 그 세력들의 하수인들이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이제 리플 쪽을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면, 합리적 시장주의자, 코인 투자하면서 많이 타락함, 비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합리적 시장주의자로서 리플사 플러스 XRP가 꿈꾸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아왔습니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 밟는 스텝들이 하나같이 프로페셔널하고 비즈니스적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리플 빠돌이 역할을 하는데 꿀리는 게 없었죠. 가격 빼고. 근데 리플사가 하는 일은 살짝만 음모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행복회로가 다탈 지경입니다. FRB나 IMF, 영란은행 등과의 짝짝꿍도 그렇고, 말씀하신 컨퍼런스 회동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런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한 적이 없진 않았지만 이번 거는 좀 더 뉘앙스가 풍긴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무튼 합리적 시장주의자로서 대놓고 설파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사실 뭐 이런 뭐 음모론적 시각, 특히 이제 뭐 FRB 뒤에 이제 배후 세력들 얘기하고,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금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그전에는 좋게 보다가도 야, 얘 굉장히 논리적이네 이렇게 보시다가도 야, 얘 이상한 거에 빠져있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를 꺼낼 때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빼고, 도려내서 빼고 우리가 드러나는 그 팩트만 가지고, 그냥 팩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 국가와 그 국가 밑에 있는 뭐 금융기관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세계은행도 각 국가 간의 뭐 수장들이 모여서 세계은행 총재를 뽑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금융세력, 그 페드 뒤에 있는 금융세력을 우리가 빼고 이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아마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한 분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마법천사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코인 가격이 얼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68만원을 사셨대요. 근데 34만원까지 반토막이 났고 참았더니 580만원이 갔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34만원일 때, 만약에 제가 저든 누구든 야 난 비트코인 캐시 500만원을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 미쳤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런 가격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에. 근데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너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굉장히 드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너무 투기적으로 이 시장을 노리고 이 애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한 방만 노리고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까지 또 빠진 거를 보면 충분히 그 이상 빠진 거예요. 빠졌기 때문에 오를 때도 그와 같이 저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때 얘기하셨던 스티밋 그분은 이제 제가 그레이트 월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란 투리스모 님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댓글은 여기까지 이제 보고, 나머지 지금 추가적으로 못 본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지면은 차트를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일단 뭐 흐름은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인데, 보시면 일단 이 지금 제가 추세선을 두 개를 그려놨어요. 이 지금 제가 역회된 숄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역회된 숄더인데 어때요? 굉장히 지금 왼쪽 어깨에 비해서 오른쪽 어깨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고요. 이 지금 왼쪽 어깨
11월 25일 저점, 그리고 이제 12월 28일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이어보면 엊그저께 이제 빠졌던 1월 14일 날 빠졌던 저점 급락이 나오고 이 저점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어제 다시 이제 약간 빠졌었는데 뭐 큰 변동은 없었어요. 이때는, 어제는. 근데 이제 보시면 결과적으로 한번 이때를 봐볼게요. 이때 12월 25일부터요. 12월 25일에 이때 이제 4,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4,200달러까지 올라왔죠.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번에도 4,05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그랬어요. 4,050달러를 돌파하면 위로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근데 여기서 또 빠졌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타원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요. 이렇게 보면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타원 안에 있는 모습을 잘 패턴을 보면요. 이 음봉 나오면서요. 왼쪽 팔을 만들고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길게 늘어뜨린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거의 뭐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길이의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왼쪽 팔로 내려왔고요. 왼쪽 어깨, 머리를 만들고 이제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죠. 오른쪽 팔을 만들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며칠 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수 있겠다.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지금 이때처럼 지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누워지는 거죠. 누워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만들겠죠. 오른쪽 팔을 만들고 다시 이제 4,000선에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것인지 빠질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때 이제 왼쪽 어깨를 만들었던 이 기간을 보면요. 11월 그냥 20일부터요.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예요. 11월 22일부터 그래서 26일까지. 잠깐만요.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 거래일이 11월 22일부터 카운트를 할게요. 20일부터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 15거래일 정도, 15거래일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는 이 기간이,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봤던 거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2.5배에서 뭐 3배 정도, 그러면 뭐 한 30일에서 뭐 45일 거래일 정도 사이에 오른쪽 어깨를 끝낼 수 있다. 오른쪽 어깨를 끝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거래일로 보면 지금 12월 10일부터 지금 1월 16일이니까 한 26거래일 정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짧게는 뭐 한 5거래일에서요. 길게는 앞으로도 20거래일 정도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저는 돌파해주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이 이렇게 된 숄더에서요. 지금 오른쪽 어깨를 이제 아마 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 길게 오른쪽 어깨를 늘어뜨린 약간 변칙적인 그런 이렇게 된 숄더의 모습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흐름은 나쁘게는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500달러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대형 알트코인 중에 트론이 먼저 20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안착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기서 이제 물론 추가적으로 뭐 하락 절대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아래를 다 열어놓고 봅니다. 열어놓고 보는데 확률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아래로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지금 패턴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을 보도록 할게요.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예. 그 브라운님이었나요? 브라운님이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51% 공격을 받고 이게 이제 차트가 안 좋아졌는데 보시면 지금 아마 51% 공격 받았던 게 제가 1월 7일이나 8일 이쯤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강하게 음봉 나왔던 부분 이때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거 BTC 마켓입니다. BTC 마켓이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쇠기형에서 하락 쇠기형을 상승 방향으로 돌파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떨어졌던 자리는 이제 121 이평선 맞고 떨어진 거예요. 121 이평선 맞고 떨어졌고,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다 보니까 기사에서 코인니스 기사에서 이번에 그 해킹한 해커들이 뭐 화이트 해커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로미스트 이더리움 클래식 51% 공격자가 피해 거래소에 이더리움 전액 클래식을 전액 반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에 51% 공격을 가한 해커들이 지난 10월 10일 20시 공격을 통해 10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8일로 얘기했는데 10일 20시 공격을 통해 탈취한 이더리움 클래식 전액을 피해 거래소 측에 반환 완료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반환하는 데 이어서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요빗에도 122,735 이더리움 클래식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해커들을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물론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이익에 이 51% 공격이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믿고 사용하는 건데, 이게 만약 공격받아서 어떤 소수가 장부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화이트 해커가 이 부분을 이제 상기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자작극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저도 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캐시도 막 뭐 망하네, 뭐 어쩌네, 뭐 나눠지고 뭐 우지안이 잘리네, 뭐 별의별 얘기가 진짜 다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냥 하면 안 판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팔기 때문에 그 흔들어서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악의적인 기사를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썼더라. 예. 잠시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예. 예,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서 지금 위치는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이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기형에서 돌파가 되고 51선, 초록색 51선 위에 안착되어 있는 이 모습이 2016년도 10월 달에 이 하락세기형에서 돌파되고요. 돌파되고 15일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한번 51선까지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51선 약간 이탈해요. 이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보시면 이제 121선 맞고 재차 이렇게 두 번 깊게 떨어집니다. 이게 거의 보면 1월 달에서 2월 말까지니까 2달 정도 걸려요. 2달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재차 이제 눌러줄 거로 예상을 합니다. 눌러주는데, 눌러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큰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뭐 내가 트레이딩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0.0016이에요. 0.0016, 0.00167인데 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0.0016이라고 하고요. 0.0016 정도까지 내려오면 일정 부분 매도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그 두세 달 뒤에 눌러줄 때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 일부 조금 있는데 이걸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데 여기서 매매 안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이더리움 클래식만 몰빵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저 같으면 일정 부분 그냥 뭐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현금화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놓고 비트코인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면 이더리움 클래식 어차피 전체 비중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 개수 늘리기를 하든가,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클래식대로, 비트는 비트대로 그대로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세 달 더 소요가 될 거다. 시간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재차 이더리움 클래식은 눌러주는 작업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트론을 보도록 할게요. 트론 BTC 마켓이고요. 보시면 일단 트론 달러 시장으로 보면 트론은 이미 그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서 안착이 돼 있습니다. 안착이 돼 있고, 일단 BTC 마켓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요. 이제 상승 나오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했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그 달러로 보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이 555 사토시 가격이 달러 가격으로는 0.02달러, 0.0204달러였는데, 그 0.02달러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요. 반등이 나오고 상승해주고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론은 일단 대장 알트코인이고 이 모습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이제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일단은 그 작년 보시면 5월달 4월 말 5월 고점인 사토시 가격으로 1079사토시, 그러니까 1000사토시라고 할게요. 1000사토시 근처가 첫 번째 저항 자리고, 그 이후에는 그 작년 연말이 제가 1200사토시로 기억을 하는데 1200사토시까지 가서 거기서 한 차례 쉬어주고요. 다시 쉬어주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알트코인 중에 대장으로 트론이 이제 계속 상승을 이어 나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거는 이제 시총은 좀 낮아요. 제가 이제 시총 30위권 바깥의 코인들은 거의 소개를 안 시켜 드리는데 39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어거가 아까 제가 낮에 한번 확인했었을 때는. 근데 이제 보시면 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냐면 일단 차트 모양이 트론하고 이제 좀 비슷한 모습이어서, 트론 보시면 제가 이제 트론 이때 그 상승하기 전에 고점 자리가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430 사토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트론 같은 경우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한 차례 이제 조정을 받고 쉬어줄 것이다. 근데 뭐 조정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하루 정도 잠깐 머무르는 것처럼 하고 저항 받는 것처럼 하고 바로 이제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돌파해주고 옆으로 쉬면서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계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트론이요.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15, 50, 그 다음에 120이 맨 밑에 있어요. 지금 어거가 차트 모습이 이제 비슷해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바짝 올라오고 있죠. 지금 단기 상승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0 있고, 50과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위치만 바꿔져 있는데, 이제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트론이 그 전 고점이었던 그 아까 440사토시를 넘어갈 때 그 모습처럼 지금 어거 같은 경우도 돌파가 됐어요. 돌파하고 안착이 됐기 때문에, 물론 각도는 보시면 트론이 좀 더 가파른 각도로 15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거는 물론 각도는 좀 낮지만, 각도는 낮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거도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안착이 돼 있다.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된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일정 부분 저는 이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금 갖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더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 자리가 보시면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고요. 지지받았던 자리고, 이때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입니다.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시키고 안착됐기 때문에, 트론처럼 이제 이 1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차트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렉시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브렉시트 설명드리기 전에, 아마 이제 브렉시트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총리, 지금 메이 총리인가요? 메이 총리 전에 캐머런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캐머런 총리가 자기가 이제 그 총리에 당선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총리에 당선되면 이런 브렉시트 관련된, 그러니까 EU 탈퇴에 관련돼서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걸 지킨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자기는 그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잔류를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류 선택한다고 하면 자기 어떤 정책 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신임을 받는 건데, 탈퇴가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총리직에서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상 외로 그 당시에 잔류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탈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51.9%로 EU 탈퇴가 됐습니다. 탈퇴가. 이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랑 북아일랜드는 잔류를 원했어요. 그리고 웨일즈랑 잉글랜드는 탈퇴를 원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스코틀랜드랑 이제 북아일랜드가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영국 이 연합체 여기서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독립 투표를 했었습니다. 독립 투표를 했는데 그냥 영국에 남는 걸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 남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은 EU에 남고 싶은데 지금 이 영국 여기에 이제 이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묶여가는, 자기네들은 잔류를 원하지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묶여가는 식으로 되면서 잔류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북아일랜드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어제 이제 그러면서 지금 2년 5개월 만에 달라진 브렉시트 여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표 결과는 51대 이제 아까 49였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2018년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연합의 잔류를 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는 야, 우리가 분담금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그 유로존에서는 영향력은 독일하고 우리보다 분담금도 적게 내는 프랑스가 더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부부가 됐든 아니면 어떤 회사가 됐든 어떤 조직체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라고 할게요, 쉽게. 부부인데 결혼해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돈은 더 많이 이제 벌어서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죠. 야, 그럼 갈라서자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갈라설 것인지 자기네 이제 뭐 시댁이면 시댁, 친정이면 친정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예. 남편은 이제 그쪽 시댁 쪽으로 가서 얘기하고, 예. 만약 남편이라고 하면, 여자라고 하면 뭐 친정 쪽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예를 그냥 딱 들어볼게요. 만약에 부부라고 하고 남편을 영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영국 그 남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시댁 식구들하고. 시댁은 여자 쪽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네 어머니랑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럼 그냥 쪼개져라 해서 쪼개지기로 한 거죠. 쪼개지기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갈라서기 전에 앞으로 뭐 육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애들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 살림을 하면서 뭐 집을 샀다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겠죠. 조그만 가정도 그런데 사실 뭐 큰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이게 기업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얽히고 설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리 이제 그러니까 EU를 여자 쪽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자와 남자, 영국이 서로 이제 미리 합의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합의문을 작성한 거고, 그 합의를 누가 작성했냐면 이제 EU 쪽 대표랑 그 영국의 이제 메이 총리가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제 의회에서 일단 영국의 그 작성된 합의문을 가지고 남편이 여자 쪽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야, 이렇게 하자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와이프랑 이렇게 집은 이렇게 나누고 앞으로 육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벌어들이는 내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뭐 육아를 하게 하는데 들어가니까 얼마를 주고 위자료로는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너 너무 많이 준다. 야,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라. 그냥 쪼개져. 그냥 따로 살아. 뭐 합의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영국 의회에서 이 부분을 부결한 거 뭐냐면 그 여자 쪽과 그 남자가 서로 합의문을 만든 거를
그 남자 쪽에 뭐 죄송합니다. 남자 쪽 어머니가 야, 이거를 반대라고 한 겁니다. 그 합의문 나 인정 못해. 라고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부결된 내용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브렉시트 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게 어제 그 부결된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영국이 그러면 이제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탈퇴 여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탈퇴하기로 된 거고 탈퇴할 때 그 합의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지금 정하는 거지. 물론 여기서 만약에 국민 여론이 야 그냥 우리 유로존에 남자라고 아마 여론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뭐 다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여지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쉽지 않다고 해요.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탈퇴되는데 탈퇴하는 절차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탈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첫 번째 안이 일단은 부결이 됐다. 그러면 플랜 B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안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이 이렇게 탈퇴를 했을 때 영국이 탈퇴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는 거죠. 문제는 일단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영국의 그 파운드화가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가치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가치 폭락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나라가 유로존에서 사이즈가 큰 나라가 유로존에 있다가 나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브렉시트에서 나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영국 국민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막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대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갑자기 뭐 3월 달에 완전 브렉시트 그냥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진행이 돼서 자신들이 갑자기 이제 물가가 막 확 올라간다거나 하면 이제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뭐 4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을 해서 뭐 3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이런 패키지를 지금 뭐 브렉시트 패키지 해가지고 노딜 브렉시트 패키지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영국에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 유로존 관련 이제 회사들이 영국에서 이제 나오겠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뭐 실직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실업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럼 뭐 건물을 매각하면서 부동산도 뭐 이제 얘기로는 부동산도 뭐 영국 부동산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영향이 영국을 포함해서 이제 영국부터 시작된 그런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유로존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영국과 교류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하는 제가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안일하게 정부 그냥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지금 보시면 탈퇴 가능성 고조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하고 이제 덴마크, 체코예요. 그리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랑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사실 영국이 나가게 되면 영국 나가면서 야 우리 유로존 남아있지 말자라고 해서 덴마크 나가고 체코 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완전 도미노식으로 다 야 뭐하러 이거 해 하지마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냥 영국 유로존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결과적으로 누가 이제 원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그럼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어제 이제 불심 투표가 나오고 이제 부결이 되고요. 부결이 되고 이제 불신임 투표를 앞둔 메이 총리 국민이 결정한 브렉시트를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 어제 이제 15일자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의원들을 향해 영국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브렉시트를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 투표를 통해 신임을 받으면 여야와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방안을 논의하겠다. 지금 그 메이 총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일단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그걸 우리가 합의문을 만들어 왔다. EU랑 합의해서 만들어 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국민들이 결정한 브렉시트를 존중한다라고 하면 그 합의문도 니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왜 통과를 안 시키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432표, 찬성 202표.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메이 총리가
지금 보수당인데 메이 총리가 속한 그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대표가 118표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메이 총리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니네 보수당으로부터도 이런 식으로 되고 네가 추구하는 지금 정책 방향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정부 불신임안을 지금 제출하겠다. 다음 날인 16일 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이제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 불신임안이 이제 이 부결되면 뭐 보수당과 각 당 지도부와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겠다. 이거 메이 총리가 얘기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불신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브렉시트는 노딜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이 총리가 합의안을 만들고 왔는데 이게 이제 거절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2의 합의안, 플랜 B로 제2 합의안을 다시 만들어서 갖다 줬을 때도 의회에서 이것마저 반대한다고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불신임이 되는 거고, 그 의회가 반대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야, 니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도 마. 합의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이다. 그러면 노딜 브렉시트로 갔을 때 문제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야,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문제 될 거 있냐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혼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애들 양육비도 뭐 남편이 되지도 않는다고 하고, 예? 뭐 얼마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합의가 안 되고, 경제적인 부분이요. 뭐 집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아무 합의도 안 하고 그냥 쪼개지는 겁니다. 서로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야,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살자, 따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애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뭔가 서로 교류를 하고, 뭐 아빠도 가끔 만나서 이제 보고, 엄마도 가끔 만나서 보고, 이렇게 되면서 애들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딜 브렉시트가 됐을 때는 그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요. 안 좋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이제 불안정하고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식시장은 가장 싫어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제 폭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EU 노딜 브렉시트는 재앙이다. 영국과 재협상이 이뤄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일 있겠냐? 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EU 집행위원장, 융커 집행위원장은 뭐냐면 브렉시트를 준비할 충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고, 그는 시간이 거의 다 됐다면서, 야, 니들 빨리 합의면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다시 그냥 EU로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EU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사를 잠깐만요. 예. 유럽 각국 노딜 브렉시트 경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페인 총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스 총리는 이번 협상은 최선의 협상이며, 그러니까 무질서한 브렉시트는 E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국에도 대재앙을 줄 거다. 라고 얘기했고, 합의안도 없이 갑작스럽게 EU를 탈퇴하는 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미 이렇게 협상한 거는 우리가 니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국 그 하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아마 영국이 이제 위자료로 EU에다가 50조인가 60조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합의안 내용에 영국 의원들은, 야, 우리가 그동안 그 유로존에 있으면서, EU에 속해 있으면서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냈는데 영향력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다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도 사실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또 위자료를 우리한테 50조를 내라고 하면, 야, 이거는 합의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거는 이제 EU 입장인 거고요. 지금 또 영국 입장은, 야, 우리는 줄 만큼, 야, 이 정도 주는 것도 우리는 많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그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크롱 이제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이 합의안 없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숄츠 이제 독일 부총리는 부결 결정이 난 이날을 유럽이 쓴맛을 본 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잘했지만 EU와 영국에 있어 브렉시트는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EU 잔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낮고 현실화돼도 실물 경제 영향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왜냐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계산을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예를 들다라고 하면 뭐 2,000달러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2,000달러까지 빠졌을 때 제가 그 포지션을 청산 안 당할 수 있는지,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뭐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현실화돼도 우리가 이제 영국하고 거래하는 거는 얼마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얘기를 했어요.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이제 주재를 해서 브렉시트 탈퇴 협정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라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영국 수출 규모는 1월에서 11월 기준 54억 달러. 금액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영국이 뭐 제조 우선 그런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뭐 파운드화가 같이 하락하면서 영국의 뭐 영국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이런 버블이 뭐 꺼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영향이 아까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유로존의 각국들 뭐 체코라든가 아까 덴마크였나요? 덴마크 나라들이 덴마크가 지금 탈퇴 가능성이 이제 고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까지 연쇄적으로 탈퇴를 했을 때 일어날 문제점, 그리고 유로존이 이렇게 붕괴가 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 댓글 오전에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의견들 그리고 질문 같은 이제 정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뭐 얘기 나온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경제 관련된 얘기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자유롭게 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연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 이제 우리가 뭐 공부 차원에서 뭐 알아서 이제 뭐 안 좋은 건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의견 그리고 질문, 정보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